저는 영화평론가 유은성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제 다 들어오신 걸로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가 마련한 비평기획 영화를 말하다의 이제 1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말하다 기획 프로그램에 2019년에 세 차례 한번 초청돼서 강연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전이고 이제는 3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기획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했던 게 2019년 6월 9일이고 당시에 제가 이제 얘기했던 영화가 사실 오늘 보신 2차 송환의 이제 김동원 감독님이 1997년에 발표하셨던 명성 6일의 기록 이 영화하고 홍기선 감독님의 1984년 작품인 수리새를 함께 상영하고 일종의 김동원 감독론이라고 할 만한 내용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목이 행동에서 담론으로 느리게 배우는 사람의 교훈이었는데요. 이제 제목에 느리게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던 거는 당연히 김동원 감독님을 염두에 두고 쓴 말이었는데 지금 몰랐었는데 그때 김동원 감독님이 또 자리에서 듣고 계셔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다른 표현을 생각해 볼까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던 건 이유가 있고 오늘도 이제 그 얘기가 조금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오늘 강연 같은 경우는 얼마간은 그 강연의 일종의 속편이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그때 2019년에 했던 행동에서 담론으로 느리게 배우는 사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 강연은 여기 인디스페이스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CH가지에 전체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막 보신 2차 송환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래쪽이 조금 밝긴 한데 제가 읽어드리기도 할 거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 제가 강연을 하기 전에 쓴 일종의 개요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기 전에 인디스페이스의 여러 SNS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미 공지가 됐던 바입니다. 그래서 이미 살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은 상황이 요청하는 긴급함을 늘 의식하면서도 좀처럼 이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는 않는 기이한 다큐멘터리 작가다. 그의 작가적 표명은 신중하고 느리다. 응답이란 오랜 기다림 끝에 타자로부터 예기치 않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처럼 갑작스러운 개입이 있기 전에 기다림은 역사는 결코 의미화되지 않는다고 보는 듯한 그의 태도는 어디서 기인하며 어떻게 그의 작업을 가로지르고 있을까. 올해 발표된 2차 송환은 전작 송환 이후 무려 20년 가까이 지나 완성된 작품이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전향 장기수들의 요청에 대한 역사적 응답, 즉 2차 송환이 아직 여전히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상계동 올림픽만큼이나 김동원의 매우 예외적인 작품에 속한다. 여기서 우리는 20세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으며 오직 강제로 중단되고 매장될 위험을 받고 있을 뿐이라 웅변하는 강렬한 얼굴과 맞닥뜨리게 된다. 본 강연은 이 얼굴을 통해 오늘날의 한국 그리고 한국 영화를 비판적으로 점검해 보려는 시도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이 강의 소개에서도 김동원 감독을 굉장히 느린 감독이라고 느리다기보다 느리게 배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김동원 감독님을 몇 차례 개인적으로 뵌 적은 있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자주 뵙거나 잘 아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게으르다 이런 뜻으로 쓴 말이 아니고요. 이제 순전히 작품에 집중해서 봤을 때 그 작품이 소재로 삼고 있는 어떤 사건,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분인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상황이나 사건에 예민한 사람이 흔히 이제 이런 다큐멘터리 작가로서 활동할 때 보여주는 기민함이 거의 없는 작가. 그러니까 때로는 그 상황이 거의 종료됐거나 끝나버렸거나 혹은 그때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변형됐거나 안 좋게는 변질됐거나 이러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그것을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건 무슨 의미였을까? 혹은 이제 어떤 기다리는 상황이 있다면 그 기다림에 대한 응답이 주어졌을 때야 비로소 뭔가 어떤 영화라고 하는 거에 이제 일종의 마무리를 착수하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 작가라는 점에 대단히 흥미를 느끼고 있는데요. 이제 그 뭐 기다림에 대한 응답이라고 한다면 김동원 감독님의 작품 중에 이 작품의 일종의 전편이었다고 할 수 있는 송환이 아주 대표적이겠죠. 그거는 이제 이 영화에서도 충분히 얘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이라고 하는 사건이 진행되고 이제 마무리된 시점에서 공개될 수 있었던 작업이니까. 근데 이 영화는 그거하고 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봤을 때 이제 그 궁금했던 거, 이 영화는 그 만들 거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오랫동안 들어왔고요. 근데 만들 거다, 안 할 거다, 만들 건데 잘못됐다, 만들 건데 잘 안 풀렸다. 근데 이제 갑자기 완성이 됐어요. 근데 되게 완성이 만드시고 편집 중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은 작년에 편집 중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감독님한테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뭔가 비하 표현처럼 들리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안 믿었다는 게 뭐 그분이 그런 작업을 할 리가 없다 이런 뜻에서가 아니라 이상하다. 분명히 그 작업은 이 북한에 들어가서 뭔가 촬영한다는 계획 하나, 그리고 이제 저 2차 송환이라고 하는 저 이제 그 전향했다 또 비전향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한뒀던 장기수분들의 간절한 기다림, 저거에 대한 모종의 어떤 상황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게 현재 주어지지 않고 심지어 되게 안 좋게 꼬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 영화를 만드실 것 같지 않은데 했는데 정말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일단은 영화 보기 전에 그래서 놀랬고 영화 보고 나서는 또 다른 이유로 되게 묘한 기분이 됐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2차 송환이 그 송환이라는 작품과 더불어서 이제 김동원 감독님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상계동 올림픽만큼이나 이제 예외적인 작품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 개요에서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런 김동원은 매우 신중하고 느린 다큐멘터리스트이고 조금 달리 말하자면 어떤 행동에 그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적 순간이 도래하기 전에 좀처럼 영화를 마무리하는 법이 잘 없습니다. 그 이전 작업들을 보면. 그래서 이전 강연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저는 상계동 올림픽 같은 경우는 김동원 감독의 대표작으로 여전히 꼽히고 있는 작품이지만 전체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작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작품은 상계동 주민들이 그 철거 정책으로 그 집을 잃고 명동성당에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부천의 고속도로변에 새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기민하게 만들어졌고 기민하게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 뒤로 김동원 감독님이 이 정도로 기민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성향에 반해서 작업을 했던 유일한 경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기민함은 이후 김동원의 다큐멘터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차 송환이라고 하는 거는 왜 예외적인 작품이냐라고 할 때 분명히 이제 그 사건적 순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떤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
이제 그런 사건적 순간이라는 게 이 작품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송환의 이제 그 송환이라고 하는 사건처럼 꽤 포지티브한 좀 긍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 작품 이전에 이제 발표하셨던 바로 전에 그 내 친구 정의루의 어떤 죽음처럼 혹은 그 내 친구 정의루에서 지속적으로 환기되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해체 이런 것처럼 사건적 순간이라는 게 꼭 긍정적인 걸로만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건 그 사건으로서 주어지는 순간 자체의 긍정성이나 부정성이 곧바로 그동안 인물들이 취해왔던 행동을 주로 이제 기다림의 행동인데 투쟁의 행동일 때도 있고 그런 행동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적 순간이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해서 이들이 취해왔던 행동 자체가 부정된다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건데 아마 이렇게 말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심지어 이제 김동원 감독은 그 사건적 순간이 굉장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때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나 어떤 공동체 해체라고 하는 방식으로 어떤 게 도래했을 때도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그 사건적 순간이 발생하기까지 이어져 왔었던 행동을 긍정하게 만드는 계기를 찾아내야 이 작품이 시작이 돼요. 혹은 작품이 이제 그 사건적 순간을 듣고 나서 혹은 목격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여기까지 올 때 인물들이 취해왔던 행동의 뜻을 혹은 긍정하게 만드는 계기를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작품들이 구성이 됩니다. 한 작품이. 그러니까 이제 김동원은 사건적 순간의 긍정성이나 부정성의 여부를 넘어서는 말하자면 어떤 희망의 계기를 찾아내려고 하고 그 탐색의 과정이 각각의 다큐멘터리 작품의 구조를 부여하게 된다. 그런데 2차 송환을 보고 제가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 게 2차 송환은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던 바의 김동원 다큐멘터리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다시피 이 작품의 말미에서 김동원은 여러 장기수 노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여전히 어떤 희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그 김영식 할아버지 말고도 다른 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이렇게 띄워놓으면서 어떤 여전히 간직할 수 있는 어떤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상하게 이 희망 발언은 뭔가 이 영화가 2시간 반 가까이 진행되면서 그 구조를 통해 탐색을 통해 발견된 것이라기보다 거의 기도처럼 들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도에 가까운 거였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를 막 보셨으니까 기억하시겠지만 한번 그 부분만 놓고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해당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전향 장기수 송환 20주년 기념 및 2차 송환 촉구대회 광경이 나오고 거기에서 김영식 할아버지가 이제 연설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는 이제 곧 보게 될 이 얼굴들을 보면서 2차 송환 이런 나레이션을 듣게 됩니다. 20년이 지났다. 송환 신청자는 몇 분 남지 않았고 대부분 90을 넘겨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다. 사람들은 이들을 빨갱이라 부른다. 누군가는 민족과 통일밖에 모르는 국수주의자들이라 폄하할지 모른다. 혹은 신념도 지키지 못하고 고향에도 가지 못한 불쌍한 노인네들이라 동정할 것이다. 그러나 난 이분들이 부럽다. 가진 것, 배운 것도 없지만
당당하게 사신 분들, 적당히 사는데 익숙한 사람들에겐 결코 찾을 수 없는 순박함을 가진 분들, 폭력 앞에 쓰러지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 희망 하나로 버텨온 분들, 그 희망은 실현될 것이다. 아니, 실현될 수밖에 없다. 이들의 희망은 개인의 송환을 넘어 언젠간 오고야 말 통일이기 때문이다. 통일의 그날, 이분들은 큰 걸음을 보탠 분들로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전형의 고통이 아프긴 해도 그 희망만은 꺾지 못했듯 70여 년 분단의 세월은 곧 아물게 될 작은 상처에 불과하다. 김영식 선생의 소박한 외침처럼 남북이 다시 화목하게 지낼 날은 곧 올 것이다. 네, 이렇게 그 2차 송환 신청자 46명의 명단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굉장히 간절하게 이제 이야기되고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희망은 사실 이 작품의 구조에 호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그 지난 시간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희망이 도저히 불가능한 구조에 대한 거부처럼 보이는 어떤 내레이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얘기하는데 일종의 맹목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눈을 감는 거예요. 근데 희망이라는 건 눈을 부릅뜬 투시지 맹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어떤 작품에서 지난 시간을 되짚어 보면서 희망의 계기를 찾아내는 경우는 잘 못 봤었어요. 김동원 감독의 영화에서. 근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있으면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니었다고 생각할 텐데 이 뒤에 이제 그 명단까지 뜰 때 거기 보면 이쯤에서 영화가 이렇게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원 감독도 이 내레이션이 나오고 얼굴들이 보이는 이 부분이 사실은 실제로 어떤 구조, 영화의 진행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나오게 되는 하나가 아니라 일종의 기도문 같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일종의 이제 다른 엔딩이라고 할 만한 게 이어지잖아요, 이 뒤에. 그래서 이 명단을 보여주는 걸로 영화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화면이 어두워진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2020년 미국 대선 개표 방송을 보고 있는 김영식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몇 개 이야기가 좀 오가다가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만남의 집을 나선 김영수 할아버지가 골목 저편으로 걸어가는 걸 바라보면서 그때 카메라는 또 줌렌즈로 뒤로 빠져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는 저쪽으로 걸어가고 카메라는 이제 줌렌즈를 써서 그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 김동원 감독이 내레이션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시각적으로도 왜냐하면 일단 김동원 감독의 다큐멘터리에서 멀어져가는 인물의 뒷모습을 본 게 언제였더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코로나, 그러니까 이 숏은 뭐 의도로 찍은 건지 아니면 찍다 보니 저게 잡힌 건지는 전혀 알지 못해요, 저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공동체가 극단적으로 어떤 그 대비되는 개별화 과정을 가속화시킨 상징적 비즈니스 배송업체 쿠팡의 트럭이 김영식 할아버지 옆으로 보이는 것도 굉장히 묘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뭐 의도된 미장선의 일부 이건 저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굉장히 묘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때 나레이션이에요. 뭐냐면 일단 우리의 소원 연주가 배경으로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김동원 감독의 목소리로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작품을 희망적으로 끝맺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2차 송환도 북한 촬영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 김 선생은 오늘도 집을 나선다. 그럼 이건 앞에 이제 그 희망, 거의 제가 기도에 가깝다고 얘기했던 희망의 내레이션에 대한 일종의 부정이 되는데, 사실 이 내레이션을 듣고 있으면 더더욱 앞에 들려드린 내레이션이 정말 기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영화 도중에,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도중에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 우리가 보았던 기독교인들의 집회에서 우리의 소원은 복음이라는 식으로 바뀌어 불렸던 걸 고려하면 이거는 이제 일종의 전유의 전유고 혹은 오용의 오용이고 이제 그런 의미를 띠게 되는 어떤 곡이 돼요. 노래 자체도 반주로 들려오는 것도. 근데 이제 전유이건 오용이건 여하간 기도라는 점에서는 그 기독교인들의 그것하고 되게 일맥상통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이상한 거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레이션들이에요. 이제 네, 이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쇼트가 되는데요. 넘어갔어요. 네, 이제 이게 영화의 마지막 쇼트가 되는데 이 위로 들려오는 내레이션은 이렇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멈출 수는 없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그 희망을 노래한다. 이제 내레이터 이 목소리는 김동원 감독님인데 문제는 이 내레이션에 주어가 없어요. 예. 그리고 앞에 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김영식 할아버지는 오늘도 집을 나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레이터와 그 서술자와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의 분리가 있는데 이 말은 이게 지금 누구한테 귀속되는 말인지가 사실은 불분명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멈출 수는 없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그 희망을 노래한다. 이거는 김동원 감독님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본인은 이미 바로 앞선 내레이션에서 희망적으로 끝맺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했고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했었으니까 본인은 이 상태인데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멈출 수는 없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그 희망을 노래하는 김영식 할아버지의 말을 대리하고 있는 건지가 굉장히 불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내레이션은 과연 누구의 말인가? 그래서 김동원 감독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어쩐지 우리는 그 김동원 감독이 앞서 골목 장면에서 멀어져가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 했던 말, 그 작품을 희망적으로 끝맺고 싶었지만 그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2차 송환도 북한 촬영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 김 선생은 오늘도 집을 나선다고 말하고 심지어 줌렌즈로 뒤에 빠지고 뒷모습을 굳이 보고 뒤에 남아 있었다는 그 느낌, 이거를 잊어버리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멈출 수는 없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그 희망을 노래한다. 이 말은 우리가 화면에서 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의 말, 그러니까 김동원 감독의 목소리를 통해 일종의 자유간접 화법으로 이야기된 김영식 할아버지의 말이 돼요. 저는 이전 그네 그 2019년에 했던 강연에서도 김동원 감독의 영화적 양식이 일종의 그 굉장히 이제 문학적인 언어적인 양식이겠지만 굳이 비유한다면 자유간접 화법에 가깝다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굳이 얘기하면
그 내레이터, 즉 서술하는 사람하고 서술의 대상이 되는 주인공의 거리를 좁히고 식별 불가능하게 하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김동원 감독의 영화를 보면 이 내레이터가 얘기하고 있는 화면 속에 나오는 사람과 심지어 이제 이 내레이터가 당신도 나와 같은 생각 아닙니까? 라고 자꾸만 끌어들이는 관객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체로 이 발화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점에서 보면 이 마지막 내레이션은 그런 거에 잘 맞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 이전에 김동원 감독의 이런 자유간접 화법의 어떤 양식이라고 하는 게 서로 개별적인 사람들을 하나의 발화 안에, 언어 안에 묶는 거였다면 여기서는 이상하게 묶이질 않고 뭔가 분리된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남습니다. 그러니까 2차 송환에서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서술자와 인물, 주인공의 분리가 암시되는 방식으로 자유간접화법적인 이미지, 사운드의 몽타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가급적이면 그 2차 송환에 대해 집중해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김동원 감독 특유의 어떤 자유간접 화법적인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 강연에서 이런 화법과 관련해서 얘기했던 거는 잠깐 반복해서 좀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예시로 들었던 작품, 그러니까 오늘 작품은 이미 보셨고 이제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예시로 들었던 작품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중편 작품인 한 사람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김동원 감독의 지금 제가 자유간접 화법이다라고 얘기하는 영화적 양식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굳이 껄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뭐 자유간접 화법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이렇게 해서 고려하지 않으면 김동원 감독의 영화가 이제 종종 오해되어 왔던 것처럼 굉장히 무형식의 영화라든가 혹은 사람이나 상황이나 공동체에 이렇게 애정어리게 항상 접근하는 사람인데 영화는 소박하다. 저는 그게 동의가 항상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박한 양식의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간단한 예 하나를 들고 가자면 요즘에는 어디를 가나 CCTV가 있어서 우리가 움직일 때 일거수일투족이 여기저기 기록이 되는데 CCTV 자체는 지극히 나이브하고 소박하고 심플한 기록 양식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영화 감독이 혹은 영화를 만들고 영상 작가가 CCTV 양식이라는 거를 차용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카메라를 그런 CCTV가 있을 법한 위치에 고정시켜 놓고 그거를 뭐 극적으로 연출하던 기록으로 만들건 했을 때 그거는 외견상으로는 CCTV의 나이브한 소박함하고 하나 다를 게 없을지 모르지만 그 장착부터 모든 거는 이미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에 썼던 거는 이제 김동원 감독 본인은 인터뷰 같은 데서 본인이 이제 만나거나 자라왔던 환경에서 카톨릭의 이런 영향을 받고 그런 분들을 만났지만 자기는 카톨릭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뭐 교리를 알거나 역사를 아는 거와 무관하게 사실은 이 김동원 감독의 영화나 혹은 김동원 감독과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이 다큐멘터리 프로덕션인 푸른 영상의 활동들을 고려해 보면 거의 카톨릭적 프란체스코주의에 가까운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얘기를 했냐면 프란시스코의 수사들이 이제 특히 옛날 처음에 이제 정말 프란시스코를 따랐던 아시시의 그 사람들이 수사들이 입었던 옷, 복장 이게 그냥 볼 땐 아무것도 아닌 허름함, 소박함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은 아무런 양식도 아니고 스타일도 없는 추레한 것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 옷 자체가 하나의 지극히 형식적인 양식이거든요. 근데 김동원 감독 영화가 외견상으로 볼 때 굉장히 동시대의 막 화려한 다큐멘터리들을 볼 때 소박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소박함이 말하자면 영화를 만들 줄 몰라서 나오는 소박함이 아니라 굉장히 자신이 카메라를 향하고 있는 대상과의 관계에 충실하게 따르다 보니까 나온 귀결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럼 이건 형식이다. 그리고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자유간접화법이라는 얘기를 썼었는데요. 이제 김동원 그 감독의 다큐멘터리들을 보다 보면 자꾸 떠올리게 되는 그런 프란체스코적인 측면, 특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얼마 전에 제가 복원판으로 다시 보기도 했던 영상자료원에서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프란체스코 신의 어릿광대, 이런 영화에서 아마 제가 얘기하는 그런 프란체스코주의라고 할 만한 게 가장 탁월하게 표명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한 사람은 그런 인물, 그런 프란체스코적 인물이라고 할 서 로베르토 신부에 대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김동원 감독이 이제 그 1991년에 창립해서 작년에 30주년을 맞은 다큐멘터리 집단 푸른 영상은 어떤 면에서 영화적 프란체스코 같은 모임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그 영화에 굉장히 흥미로운 그 장면 하나를 보고 1분 정도 되는데 다시 얘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들이 천국에서 돌아와 우리 마루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새끼들이 좀 자라면 둥지에서 똥 쌀 때 몸을 틀려 밑에 마루로 둥을 쌉니다. 배우는지 혹은 본능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합니다. 요새는 다 출가하여 2마리만 남아 집을 마루 안에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준 똥을 매일 지어야 하는 것을 빼면 별 지정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집이 너무 지저분하고 우리가 밥상 놓고 먹는 자리 바로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새들이 볏짚과 흙으로 기초도를 지어놓으면 매일 밤 우리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것을 헐고 있습니다. 쌍계동에서 청경들이 비닐하우스를 헐던 것이 생각납니다. 제비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쌍계동 철거민처럼 마침내는 할 수 없이 우리 집에서 나갈 것입니다. 네, 그 낭독자의 목소리가 이제 서 로베르토 신부이시고, 저거는 그 서 로베르토 신부가 쓴 또 수필의 내용을 낭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서 로베르토 신부가 쓴 수필의 내용과 제시되는 이미지가 매 순간 고스란히 겹친다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은 직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언뜻 보면 이미지라고 하는 거를 목소리의 내용을 일러스트레이션 하는 기능에 국한시켰다라는 식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그때 강연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 김동원 감독은 사실은 목소리도 이제 여기서는 김동원 감독의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직접 말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그 수필도 본인이 쓴 게 아니라 서 로베르토 신부의 수필이고, 이미지는 저 수필에서 얘기되고 있는 내용과 완전히 상응해요.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김동원 감독은 스스로 말하고 있지도 않고 자신이 아닌 다른 이의 말을 취하고 나아가서 그 말과 결부된 타인의 시각, 그 사람이 보는 시각 자체를 자신의 시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 감독이라고 하는 주체의 이런 철저한 물러남을 통해서 오히려 신기하게도 김동원이라는 주체가 세계를 보는 시각이 온전히 드러난다. 이거는 김동원 감독의 다큐멘터리를 볼 때 우리가
되게 특징적으로 느끼게 되는 김동원식의 자유간접화법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 상계동 올림픽이나 행당동 사람들 연작 같은 도시 빈민에 대한 다큐멘터리에서 일견 전혀 무미학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들의 배열이 사실은 그 다큐멘터리들의 화자, 내레이터로 실제로 상정되고 있는 우리, 즉 어떤 집단으로서의 도시 빈민들의 시각에 비친 세계에 완벽하게 조응하는 거면서, 이런 시각을 철저하게 자신의 것으로 삼은 빈곤한 감독의 시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빈곤한 감독의 시각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미학적으로 빈곤하다는 뜻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최근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히토슈타이어의 빈곤한 이미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김동원 감독 스스로가 1980년대, 9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해오고 있는 빈자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빈곤의 시각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 비친 세계에 완벽히 조응하는 어떤 양식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자유간접화법의 양식이, 저는 이제 이거를 그래서 김동원 특유의 자유간접화법이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이제 3년 전에 강연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이 해당 장면을 보면서 정말로 서 로베르토 신부의 수필이 나올 때 해당 부분의 말하고 이미지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비들이 천국에서 돌아와 우리 마루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신기한 것은 여기서 멈췄다는 거. 우리 마루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새끼들이 좀 자라면 둥지에서 똥 쌀 때 몸을 틀려 밑에 마루로 똥을 쌉니다. 배우는지 혹은 본능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합니다. 요새는 다 출가하여 2마리만 남아 집을 마루 안에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준 돈을 매일 지어야 하는 것을 빼면 별 지정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집이 너무 지저분하고 우리가 밥상 놓고 먹는 자리 바로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새들이 볏짚과 흙으로 기초도를 지어놓으면 매일 밤 우리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것을 헐고 있습니다. 쌍계동에서 청경들이 비닐하우스를 헐던 것이 생각납니다. 제비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쌍계동 철거민처럼 마침내는 할 수 없이 우리 집에서 나갈 것입니다. 정말 일치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맞춰나가고 있는 건데, 이제 이걸 보여드린 다음에 예전에는 내 친구 정의루의 한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이 영화에서는 이제 다큐멘터리스트라는 주체의 시각과 타인의 시각 사이에, 서술자와 주인공 사이에 미묘한 분리가 감지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거는 아마 이 영화를 한번 보셔야 될 텐데, 특히 내 친구 정의루에 정작 김동원 감독이 서 로베르토 신부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레이션으로 읽혀지는 부분, 거기에서는 이 이상한 분리가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영화를 보시고 혹은 강연 영상 보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보시면 될 텐데요. 이제 2차 송화는 사실 내 친구 정의루에서 감지됐던 그런 분리가 반복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저 자유간접화법적 양식이 고수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2차 송환의 이 이중적 결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쯤에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벌써 이제 한 3시간 좀 넘었는데 2차 송환이 어떻게 시작하는 다큐멘터리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을 우리가 봤으니까.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보셨던 2차 송환의 처음입니다. 바로 김영식 할아버지의 이 얼굴입니다. 그 2차 송환은 바로 이 얼굴로 시작해서 이 얼굴의 의미라기보다 뜻을 해명하기 위한 성찰로 진행되다가 두 가지 혹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 가지 결말 사이에서 망설이면서 끝나요, 사실은. 세 가지 결말, 그러니까 이 얼굴의 뜻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모두 이 얼굴의 뜻에 대한 해석의 곤란함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이미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 결말은 이 얼굴과 나란히 다른 장기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얼굴을 두면서 희망에 대해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도와 같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결말은 희망적으로 끝내기는 힘들 것 같다고 토로하는 김동원 감독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김영식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혹은 이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그 냉철한 어떤 판단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세 번째 결말은 1인 시위 중인 김영식 할아버지의 앞모습을 보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멈출 수는 없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그 희망을 노래한다는 말을 듣게 되는 지극히 자유간접법적인,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술자와 주인공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듯한 기묘한 엔딩이에요. 이 세 개의 엔딩 중에 어떤 게 진짜 엔딩이냐? 이제 곤혹스러운데 이렇게 결말을 상기해보고 나서 이 뒤에 보이는 이 처음의 얼굴로 돌아와서 생각해봅니다. 왜 이 영화는 여기서 시작해야 됐을까? 이 영화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지만 이제 영화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얼굴은 영화의 시간적으로 앞부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얼굴은 영화 이제 뒷부분에 얘기되고 있지만 이 2차 송환 프로젝트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재개됐을 때 외국 감독과 함께 작업하면서 김영식 할아버지한테 북에 있는 자식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찍어놨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양쪽이 까매서 좀 안 보이는데 16대 9 비율로 보이고, 이게 지나고 나면 영화는 한동안 옛날 이제 비디오 카메라 이보다는 그 화면비가 양옆이 좁은 이걸로 한동안 전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완전히 맨 뒤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그 1차 송환이 있던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얼굴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말, 세 가지의 결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 결말은 보기에 따라서 이 얼굴이 왜 이 얼굴이 되었는가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 얼굴 지금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영화 내내 거의 여러분들 한 2시간 걸쳐서 이제 프로젝트가 잠깐 중단되기 전, 그러니까 원래 김동원 감독이 연출을 맡기로 하진 않았을 때 찍었던 촬영 분량을 이제 김동원 감독이 편집한 게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는. 거기에 보였던 김영식 할아버지의 얼굴과 지금 보이고 있는 얼굴이 저한테 느낌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거를 감독도 느끼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제가 뭐 물어봐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 얼굴이 뭔가 물음의 시작이 되는 얼굴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데 그 느낌의 정체를 뭔가 말로 표현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이것을 역사의 얼굴이라고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없이 유예되는 사건적 순간에 대한 기다림 속에서
대단히 모호해져 버린 얼굴 같아요. 근데 일단 이 얼굴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제 프로젝트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하게 되면서 김동원 감독이 외국 감독을 통해 다큐멘터리 작업을 계속하려 했던 시기에 촬영된 북의 자식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영상 편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김동원 감독의 이전 영화에서 우리한테 익숙한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메라의 이편에 있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아버지가 뭐 아무개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듣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 얼굴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자, 혹은 김동원 감독, 그리고 극장에 앉아 있는 우리는 말하자면 편지의 수신인 자리에 놓이게 되는 셈이거든요. 위치로는. 그런데 이거는 김동원의 다큐멘터리에서 대단히 이질적인 자리예요. 왜냐하면 계속 얘기 드린 대로 자유간접화법적인 것에 가까운 그의 다큐멘터리에서는 그 주인공과 감독 그리고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그냥 듣는다라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방식으로 영화가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혹은 영상편지라고 해도 그것은 내 친구 정의루에서처럼 우리는 감독과 더불어서 발신인의 자리에 같이 놓이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한 사람에서처럼 감독과 주인공이 함께 서술자의 자리에 같이 놓여야 돼요. 아니면 다큐멘터리에서 대단히 흔한 것이기는 하지만 카메라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주고받는 두 사람. 이 영화에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카메라 놓고 막 여기 그 양쪽에서 대화 주고받고 있는. 근데 이런 방식, 영상 편지를 누구한테 하는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 잠재적 수신이 되어 저 얘기를 듣는 사람의 자리에 놓이고, 감독도 그런 방식으로 잠정적으로 놓여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계동 올림픽에서 내레이터로 상정되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주체가 감독과 철거민과 영화를 보는 관객 모두를 아우르는 상상된 주체였다라고 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 이상하게 2차 송환에서 이 작업을 다시 착수하면서 김동원 감독은 내 친구 정의루에서보다 더 큰 압박으로 이런 상상된 주체를 분열시키는 힘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영화가 이런 게 뭐 이런 영상 편지는 독특해서가 아니라 이 감독, 왜 김동원 감독은 여기서 이걸 썼을까? 누가 찍었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왜 이 얼굴로 시작해야 했을까? 이 얼굴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송환의 오프닝은 일단 우리를, 감독을 수신인의 자리에 두면서 이 주인공과 거리를 벌려놓는 걸로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게 전면화된 이후로 우리가 이제 이른바 몬택트 소셜라이징이라고 하는 거를 거의 강요당하다시피 하면서 한 2년 살아왔는데, 점점 더 어떤 분리의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걸로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이제 김동원의 다큐멘터리는 말하자면 이런 온택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디스플레이에 임베딩 될 수 없는 영화 양식을 지닌 대단히 구시대적인 영화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강의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써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걸 좀 직관적으로 보여주겠다 했는데 떠올린 방법이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해놓고 보니까 약간 감독님한테 무례한 방식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일단 준비를 한 거니까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동원 감독의 이 어떤 다큐멘터리가 이런 온택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디스플레이에 임베딩 될 수 없는 어떤 영화 양식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말하자면 20세기의 영화, 이제
뭐 영화 자체가 지극히 20세기적인 오디오 비주얼일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영화인데 이제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인베딩이 안 되냐? 오늘날의 이런 온택트 커뮤니케이션 디스플레이에는 하나는 바로 지금 뒤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얼굴 때문이에요. 이 얼굴은 조금 표현을 이렇게 하자면 아이콘화가 안 되는 얼굴이에요. 혹은 이모티콘화 되지 않는 얼굴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계속 말씀드린 이 자유간접 화법의 양식 때문이에요. 이런 양식은 자유간접 화법은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제가 뭐 영화에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조금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서술자가 서술하고 있는 대상 혹은 인물하고의 스타일이 중첩돼서 분리가 안 되는 양식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런 화법은 특정한 이모티콘과 대화창이나 말풍선을 통해 대응시키는 메신저의 인터페이스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려고 만들어 보다 봤더니 김동원 감독님이나 김영식 선생님께 대단히 신뢰되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하지만 이 영화의 양식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 만큼 두 분이 이 자리에 안 계셔도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은 오늘 영화를 보셨으니까 이거를 한번 그런 식의 디스플레이에 옮겨본다. 네. 자, 이렇게. 자, 작품을 희망적으로 끝맺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2차 송환도 북한 촬영도 가망이 없어 보여요. 김 선생님은 오늘도 집을 나가시네요. 그러면 이제 감옥에서 27년, 송환을 기다린 지 21년이야.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 즉각 실시하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김동원 감독님이 다시 뜨면서 선생님 응원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온택트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인데 문제는 이 영화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제가 대응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말이. 뒤로 한번. 네. 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멈출 수는 없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그 희망을 노래한다. 이걸 어느 쪽 아이콘에 대응시킬 건가? 그러니까 이제 부득이 이런 표현을 위해서 저 내레이션이라는 언어적 텍스트만 가져왔지만 사실은 이에 상응하는 어떤 오디오 비주얼적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김동원 감독의 어떤 영화, 말하자면 내가 구시대적 영화 혹은 20세기적 영화 혹은 20세기로서의 영화라고 하는 게 왜 이런 방식의 이 커뮤니케이션, 메신저에 인베딩 될 수 없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예로 이제 한번 보여준 이걸 어디다가 귀속시킬 거냐 이 말을 도대체. 그러니까 이 아이콘과 이모티콘과 결부된 어느 말풍선에 귀속시킬 수 없는 발화, 이런 발화의 자리가 이른바 20세기적 공동체의 자리예요. 어쩌면 이런 자리가 영화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메신저 대화창에도 다 모여 있긴 해요.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분리된 주체들의 모임일 뿐이고, 한편으로는 저 마지막에 발화 같은 것들을 배제하는 모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발화의 형식을 배제한다는 건 이제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응원합니다. 뭐 이거나 혹은 저도요 하니까 이제 모종의 집단성의 환영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집단성의 환영은 철저하게 이렇게 자기 주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집단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의 일부 옛날 촬영으로 보여지지만 만남의 집에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옛 비전향 장기수들의 모임 같은 거와는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굉장히 20세기적 모임이고,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송환에서 2차 송환을 볼 때 우리가 정말 보기 힘든 게 이분들이 모여서 나도 그렇지 하는 경우를 보기가 힘들어요. 저 사람은 걔는 하면서 사실은 서로가 모종의 차이를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고. 자, 여하간 이런 이제 하나의 예시로 보여드렸지만 이런 이유로 2차 송환은 바로 여전히 20세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혹은 그것의 뜻을 해명하지 못해서 곤혹스러워하는 사람들, 여전히 그 뜻을 찾기 위해 이처럼 특별한 아이콘적 얼굴에 귀속되지 않는 발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화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올해 뭐 다시 또 재확산되고 있는데 한동안 뭐 코로나19가 또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제 뭐 영화들이 좀 개봉되기 시작할 때 다시 이제 찾아봤던 몇 편의 영화들에서 이 2차 송환을 비롯해서 한국 영화들에서 자꾸 어떤 그런 20세기적 얼굴에 대한 물음이 자꾸 나오는 게 흥미롭기도 했어요. 물론 이 영화하고 다른 물음이었고 이 영화에서 제시되고 있는 저 김영선식 선생의 얼굴하고 다른 얼굴이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설가의 영화 같은 데서 김민희의 얼굴이나 최근에 인디스페이스에서 와서 저도 봤던 그 신수원 감독의 오마주 같은 데서 김호정 배우가 연기를 하긴 하는데 영화 내에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채로 계속 등장하는 잊혀진 여감독. 그러니까 뭐라면 이렇게 지극히 20세기적인 얼굴들이 한국 영화의 스크린에 다시 돌아왔어요, 올해.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요즘 해보고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이 영화들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자리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 2차 송환이라고 하는 영화를 어쩌면 촉발시켰을지도 모를 얼굴 그게 왜 특이한 얼굴인가 그리고 이 영화의 어떤 화법 김동원의 화법이라고 했던 저 자유간접 화법이라고 하는 게 어째서 저런 오늘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어 버린 메신저식 커뮤니케이션의 양식에 임베딩 될 수 없는 양식인가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이후에 얼굴을 보고 나서 영화가 쭉 전개가 되고 여러분들은 오늘 그 영화를 보셨는데요. 사실 이제 영화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김동원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방식이 나는 이러이러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의도를 갖고 기록해 나간다기보다 오히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기록한 것들을 보면서 의미를 찾는 사람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런 뭐 이게 작가로서 운이 없는 거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특정한 의도를 갖고 기록해 나가실 때도 있죠. 바로 이 작품이 원래는 그랬죠. 근데 그랬을 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원래 연출을 맡기로 했던 사람은 이제 사정상 못하게 됐고 영화에서 이제 그게 어떤 사정이다라고 얘기되고 있진 않지만 이제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궁금한 게 또 몇 개 생겨요. 비록 다른 감독이 연출을 맡기로 한 거지만 김동원 감독 본인도 일종의 조연출 역할로 참여하기로 했다는데 혹은 또 이제 다시 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하고 나서 촬영을 하고 누굴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끔 카메라가 놓여 있는 위치나 그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는데 방의 구조나 앉아있는 사람을 볼 때 왠지 그 자리에 김동원 감독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심지어 찍는 자리에도 없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푸른 영상에 함께 작업하시는 분들이 증언해 주시면 알 수 있겠지만 저는 모릅니다. 근데 영화를 볼 때 저렇다면 대체 감독님은 어디 계셨는가? 안 가셨나? 하고 가셨으면 저 방에는 안 계셨나? 등등의. 그런데 이 영화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영화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고 생각해보면 그게 또 김동원 감독 영화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조차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이제 본인이 일부러 그럴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명성 그 6일의 기록 같은 거 보면 정작 그 영화의 주제가 되는 현장에 본인이 있었는데 카메라가 고장났고 카메라를 고치러 갈 거냐라고 생각을 했다가 카메라 고치는 것보다 나는 이 현장에 있어야 된다 해서 본인이 찍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다른 사람이 찍은 것들을 가지고 구성한 다큐멘터리가 된 건데,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혹은 다큐멘터리스트를 생각할 때 이 사람이 현장에서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포착하고 그걸 나중에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작가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오히려 요즘에 파운드 푸티지 작가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양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하고도 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김동원 감독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화를 만드는 혹은 찍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보는 사람에 가깝고 보고 그 뜻을 새겨보는 사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라고도 했고 일부 예시로 보여드린 한 사람 같은 영화도 가능한 건데, 뭐냐면 서 로베르토 신부는 본인 스스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생전에 그다지 아주 깊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도 않았고 영화는 다른 이들이 남긴 자료와 그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기묘하게 저 영화의 자유간접법인적인 화법적인 양식 때문에 서 로베르토 신부와 자기 사이의 모종의 거리 좁힘, 일치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영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찍고 기록한 자료를 가져왔다고 해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위치로 가는 파운드 푸티지 실천의 작가들하고도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들, 그러니까 상당히 각별한 사이였다고 알려져 있는 내 친구 정의루의 정의루 신부님에 대해서조차도 그러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정말 흥미로운 건 오늘 강연에서 줄곧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식으로 만들면서도 인물과 감독 자신과 보는 이들을 함께 주체로 끌어들이는 화법을 구사할 수 있었다는 게 대단히 신기하다. 그런데 그게 이런 작가적 양식에서 구축된 건데 우리가 김동원 감독의 영화를 볼 때는 흡사 이게 모종의 인물에 접근하는 소박함으로 오해되어 버리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봤고, 3년 전에 했던 강원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그런 게 이제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법이야말로 오늘날에는 아주 흔한 작업이 된 파운드 푸티지 실천, 특히 그런 아카이브 영상을 놓고 사회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어떤 작가적 주체가 등장하는 그런 작업하고 전혀 다르고, 그러니까 똑같이 남들이 혹은 내가 찍었지만 더 이상 이렇게 완전히 나와 밀착되어 있지 않은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보면서 작업한다고 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2차 송환을 떠올려 보시면 2차 송환의 전반, 중반 한 거의 2시간여를 이루는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게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보셨을 파운드 푸티지 작업들하고 얼마나 다른 정서로 다가오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저쪽도 아니에요. 뭐냐면 자신의 사적 기록물들을 가지고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1인칭 작업들하고도 대단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묘한 그 작업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굉장히 다큐멘터리에 대한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몇 가지 서구적 양식들에 대한 지식을 끌고 들어오면 김동원 감독의 영화가 되게 소박해 보여요. 사실은 저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제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으려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김동원 감독의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예전에 있던 것처럼 뭐 시네마 베리떼라든지 혹은 뭐 관찰자적 양식이니 뭐 이런 식의 서구적 양식 분류가 아닌 왜 분단의 경험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김용식 선생처럼 이렇게 가족 뭐 문제와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이런 게 교착되어 있는 인물들이 있고 뭐 상계동도 그랬고 이런 특정한 지정학적인 상황과 결부되어 있는 다큐멘터리 양식일 수 있다는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다큐멘터리 양식적 분류에 따라서 이 사람은 관찰자적이다, 뭐 인터뷰를 활용해서 시네마 베리테적인 게 들어갔다, 혹은 동시대 파운드 푸티지 실천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거는 실제 김동원 감독의 영화를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너무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뭐 굳이 말하자면 제임슨식 표현으로 프레드릭 제임슨식 표현으로 이 김동원의 다큐멘터리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말로 일종의 지정학적 미학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작업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 더 들어가진 않겠지만 앞으로 좀 김동원 감독의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영화 전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진 않았고요. 이제 그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출발이 될 수 있었을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이 나오는 오프닝, 그리고 기묘하게도 결말이면서 결말이 아닌 것 같고 또 다 같이 모호하기 짝이 없는 이 영화 끝부분에 이 세 가지의 다른 결말들, 이것 사이에 이제 관계들을 살펴보면서 김동원 감독의 어떤 양식, 뭐 프란체스코적인 측면, 혹은 자유간접화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한 1시간 20분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그 강연 마치고 나서 일부 이제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을 받는 시간도 안내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얘기한 거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처럼 뭐 예로 든 것처럼 감독님이 정말 계셨나요? 이제 이런 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아직까지는 질문이 없고 잘 들었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지금 이제 딱 6시가 되어서 그 오늘 강연을 여기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그 영화 상영 시간이 갑자기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 김동원 감독님이 다른 작품과 달리 왜 이렇게 기민하게 작업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기민하게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마 이제 사실 기민한 건 상계동 올림픽이었고 이 영화는 역시 굉장히 느리고 게을렀죠. 착수한 거는 20년 전인데 지금 나왔으니까요, 사실은. 근데 이제 기민하다고 표현하신 건 그 뜻이 아니라 말하자면 어떤 2차 송원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지금 다가온 것도 아니고 좀 얘기하기 어려운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종결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까? 글쎄요, 그거는 진짜로 저도 김동원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영화에 등장하고 계신 인물들이 이제 점점 연령이 되고 이제 그거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 촉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인터뷰에서 읽었는데 좀 그런 게 저는 흥미로웠어요. 보니까 인터뷰 중에 그 리버스라고 하는 온라인 저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터뷰한 거를 읽다가 보니까 이제 저도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김동원 감독님은 원래 영화 작업을 할 때 지원금 신청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한국에서 독립영화나 다큐멘터리 만드는 사람들한테서는 아주 일반적인 방식인데 제작 지원을 어딘가 신청을 하잖아요. 뭐 영화진흥위원회도 있고 혹은 영화제도 있고 이런 데에서 이제 그런 지원금을 받아서 작업하는 거를 일부러 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지원금을 받아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영화에 보면 그 지원 신청서 쓰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터뷰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흥미로웠는데 뭐냐면 그거를 이제 이 영화의 주요 인물이신 김영식 선생을 비롯해서 그와의 동료분이신 분들이 이제 생애 한 번 경험하셨던, 그리고 생애에서 굉장히 큰 상처로 남게 된 경험, 뭐냐면 전향서를 썼던 경험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병치시키는 기분으로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물어보고 싶은 건 거기서부터죠. 왜냐하면 이 영화가 왜 그렇게 기민하게 만들어졌는가라고 이제 질문자가 얘기해 주셨는데, 질문하신 분이 뭐냐면 왜 이렇게 안 하시던 일까지 하면서 만들어야 됐느냐라고 할 때, 그거는 정말 이제 아마 이 자리에 나중에 감독님이 오시면 그 여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섣불리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영화를 만드셨냐라고 하면 그런 지원금을 만드신 게 아니라 아까 한 사람 이런 것처럼 말하자면 나름 이렇게 다큐멘터리 작가로서 의뢰인을 찾아다니는 방식.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군가에 대한 전기 이런 거 만들어 달라면 만들고, 혹은 그런 걸 만든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내가 얼마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이 되는데, 말하자면 그런 방식으로 다 만들어 오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 자신이 벌거나 혹은 만드는데 하는 거를 직접 충당하는 방식이 아니면은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는데, 이게 이번 영화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저도 좀 의아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서둘러야 됐을까, 말하자면.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 되어버렸지만, 네, 이렇게 그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오늘 네, 한 가지 더. 예, 네, 네. 네. 예, 그 긴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보니까 그 인터뷰에서 그 인터뷰어인 손신의 평론가의 얘기가 하나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앞부분에 그 공은주 감독의 질문이 날카로운 것에 비해 김동원 감독님이 선생님들을 대하는 방식은 오히려 기다리는 방식 같습니다. 그럼에도 공은주 감독님의 날카로운 질문의 장면들을 넣은 이유는 기다림과 더불어 질문에 대한 선생님들의 발화가 필요했다고 판단하셨을까요? 이거는 이 인터뷰 기사 자체에서 이제 평론가분이 던지셨던 질문인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질문이 이제 20세기적 얼굴들이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최근 개봉한 헤어질 결심이 그 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송환이 말씀해 주셨듯이 메신저의 양쪽으로 분리될 수 없는 자유간접 화법을 사용한다면 헤어질 결심은 아이폰 화면 뒤에 시점쇼처럼 메신저 커뮤니케이션 양식에 임베딩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해냈다는 생각, 집단성의 환영을 부수려 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서투른 해석이지만 말씀해주신 김동원 감독님의 양식과 관련하여 혹시 헤어질 결심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안 봤습니다. 네, 아직 안 봤고 내일 볼 생각입니다. 네, 굳이 일부러 안 본 건 아니고요. 사실 되게 궁금한 영화인데 오늘 이 강연을까지를 비롯해서 제가 이상하게 지난 딱 21일간 이렇게 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연 마치고 나서 쉬었다가 내일 보려고 마침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민망한 답변이 됐는데, 영화 평론가라는 자가 이런 중요한 영화를 아직까지 보지 않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저도 지금 그 질문해주신 분 그리고 되게 얘기 궁금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민망합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남아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